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광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파킨슨 환자분들과 또 혹은 그 보호자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서 더블 보드고요. 또 하나는 실은 그런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는 실은 죽음과 가까이 있으신 분들 과정에서 이제 실은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들 그 당황해하고, 그런 순간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많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옆에서 보아하면서 그분들한테 했던 말들을 이렇게 죽음 공부라는 책으로 엮어서 그분들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확인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분들 입장이 돼서 한 번씩 좀 고민을 해 보라라는 뜻으로 해서 책을 하나 내게 되었고요.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렸던 더블보드이자 죽음 공부 작가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다음처럼 이렇게 5가지의 챕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암 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뇌출혈 뇌경색 환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와 그 보호자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또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몇 가지 조언과 마지막에 죽음 공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챕터를 해 놨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킨슨병 환자는 쪼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또 파킨슨 환자는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율적으로는 한 1000 명당 1 명꼴로 해서 좀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많은 케이스들이 60대 이상, 특히 이제 70-80 대에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실은 파킨슨병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노화다. 그래서 파킨슨병 자체가 노화와 관련된 병이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화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퇴행성 변화인데,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립발레단에 있는 강수진 씨의 그 발처럼 이렇게 많이 쓰면 쓸수록 닳아지고 없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 노화와 관련돼 있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 왼쪽에 이렇게 면 자체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면이 있었던 반면에, 조금씩 관절이 많이 쓰게 되고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종국에는 이렇게 관절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잘 못 걷게 되겠죠. 그 외에도 허리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으로 해서 이 허리가 뼈가 이렇게 금이 가게 되고 부러지게 되면은 이렇게 앞뒤로 뼈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이제 척추 전방전이증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 결국 허리도 아프고 보시는 것처럼 무릎도 아프고 이제 이런 것처럼, 결국 파킨슨병 자체도 머리에 있는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병이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 안에 있는 이제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세포가 노화를 통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정상적인 뇌, 오른쪽이 파킨슨 환자의 뇌인데, 이거의 뇌 중뇌라고 하는 그 부분의 뇌를 단면을 보시게 되면 모양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실은 보시는 것처럼 흑색질이라고 그래서 머리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이 신경세포가 이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파킨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흑색질이 많이 소실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신경세포가 많이 소실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노화이고, 노화라는 건 결국 낫지 않는다. 낫지 않는다는 말은, 대부분 이제 제가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하면 처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아유 내가 파킨슨병인데 나을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실은 반대로 파킨슨병은 노화이기 때문에 젊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젊어질 수 없다면 이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러한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아 이게 나이와 관련돼서 노화와 관련된 병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런 어떤 병의 경과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은 그 병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본인 스스로 이 병을 이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은 파킨슨병이라는 것 자체의 치료 목적은 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실은 개인 파킨슨병의 치료 목적은 결국 노화와 퇴행성 변화다 보니까, 개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치료, 그러니까 목적이 그게 목적이 되겠고,
개인의 삶의 질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을 수 있는 데 가고 뭐 먹고 싶은 데 먹고 하는 것처럼 뭐 똥 싸고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본인 스스로 걸어가고 요런 것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마다 원하는 어떤 활동의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은 개인별 맞춤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별 맞춤 치료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원하는 어떤 활동의 그 액티비티, 활동력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좀 젊으신 남성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약이 세더라도 좀 세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혹은 뭐 60-70대 집에만 지내시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약을 좀 약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최종 목표 중에 하나는 본인들마다 다 원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의 목적 중에 하나는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아 나는 요 정도쯤이면은 뭐 약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다. 나는 좀 약을 좀 올리는 게 맞겠다.' 이런 걸 선택하는 게 결국 의사의 어떤 권유가 아니라 환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로 이제 파킨슨 약물과 관련해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잉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 잉크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잉크가 들어가는 걸 없애기 위한 것들이 결국 도파민이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결국 이 색깔이 변하게 된 원인이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도파민이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잉크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해오는 그런 치료라는 것 자체는 이런 파킨슨병에 관련된 증상, 다시 말해서 뭐 떨림이나 소동증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들, 혹은 강직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단순히 없애기 위한, 증상만을 없애주기 위한 치료, 다시 말해서 이제 잉크에 떨어지는 이 잉크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번지는 그 잉크를 이렇게 물을 퍼낸다든지 아니면 뭐 희석시킨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단순히 이제 이 증상만을 완화시켜 드리는 그런 치료 목적이 현재로서 나와 있는 파킨슨 병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자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 소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치료, 다시 말해서 이 잉크를 없앨 수 있는 치료로서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건 지금 2023 년이나 2024 년에 최근에 나온 리뷰 아티클로 해서 좀 잠깐 좀 찾아봤던 거고, 보시는 것처럼 파킨슨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 있던 건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그 줄기세포 중에서도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뭐 대하세포를 이용한 태아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신경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내엽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각각의 어떠한 줄기세포를 쓸지 혹은 그 줄기세포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태아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뭐 도덕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이거 자체가 신경세포로 분화가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가 혹은 이 암으로 변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세포를 넣었더니 이거 자체가 이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게 거부 반응 때문에 충분히 생착이 안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줄기세포마다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표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은 이제 되게 많은 스터디들이 있는데 이 밑에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걸 좀 보기 쉽게 그냥 위에 것만 좀 잘라서 말씀 좀 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가 주로 한 뭐 10개 5개 해서 뭐 많아야 한 53개 정도 되는 그런 케이스들로 해서 어떠한 줄기세포를 써서 어디에다가 생착을 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혈관 주사로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머리 안쪽에다 직접 넣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디에다 넣었더니 결과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는 그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시 말해서 어떤 줄기세포를 써서 어디에 얼마만큼의 줄기세포를 넣어서 생착을 시켰을지에 대한 그 데이터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는 목적은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혹은 받고 있는 그런 치료라는 것 자체는 의학적 치료라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서, 밑에는 이제 수많은 치료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치료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치료가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A라는 치료가 어떤 의사가 몇 명의 환자를 데리고 어떻게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좋더라라는 치료를 이제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게 하면, 이 논문을 보고
다른 의사가 나도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더니 어떻더라."라고 해서 또 다른 논문으로 이제 다시 또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검증을 거쳐 가지고서 몇 프로의 환자를 얼마만큼 치료했더니 "좋더라."라고 해서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좋다라는 그런 검증의 과정이 거쳐지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제서야 이제 의학적 치료라는 게 이제 얘기가 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은 A라는 치료가 잘 유지가 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혹은 B나 C나 D와 같은 치료처럼 중간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치료법들도 있게 되고 그런 치료라는 것 자체가 확률의 치료이다 보니까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버려지게 돼 있는 C라는 치료를 받았더니 나는 나았는데."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실은 의학적 치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은 이거는 이제 앞서 암 환자분들께 드렸던 조언해 놨던 슬라이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비소세포성 폐암의 치료를 했을 경우에 뭐 1 기, 2 기, 3 기, 4 기와 같은 그런 최소한의 말기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5년 생존율이 보통 10% 정도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저희가 하는 의학적 치료라는 거는 이 치료를 통해서 이 생존율 곡선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확률론적으로 해서 치료를 했을 때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90%에 해당하는 사망의 확률이 될지 혹은 10%에 해당하는 사회 확률이 될지 이게 이제 사기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인데 90%대 10%에 대한 그런 확률을 가지고선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치료법들 속에서 어떤 치료를 했더니 이러한 확률이 쪼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치료를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 그 치료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는 실은 의학이라는 거는 결국 확률의 축적에 대한 그런 개념인 거고 모든 것들이 환자분한테 있어서 100%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 뭐 지식, 인지 뭐 요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넣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것 자체는 노화, 퇴행성 변화인 거고 이런 퇴행성 변화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아직까지는 노화라는 거를 극복을 못하는 그런 생물학적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보니까 나을 수 없는 것이고 나을 수 없게 되면 결국 이러한 병 자체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이 파킨슨 병을 이해하는 것의 출발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병 자체는 당장 어떻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진행하는 병이다 보니까 결국 이 병을 관리를 해야 된다. 낫는다는 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관리하는 병으로서 좀 관리의 주체로서 환자 스스로가 잘 인식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병에 대해서 뭐 극복까지는 아니어도 관리하면서 본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게 파킨슨 병의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 안에 그 단면도를 보게 되면 이 중뇌 쪽에 생기는 아까 보여 드렸던 흑색질과 관련되어 있는 충분한 도파민 세포가 안 나오게 되면 보시면 인제 그 신경세포가 쭉 내려오게 되는데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도파민을 만들어지긴 사이로신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이로신이 결국 레보도파가 되고 이 레보도파가 도파민이 돼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이제 뒤쪽으로 이제 신경세포의 어떤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파킨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파민 대사와 관련된 게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쓰는 파킨슨 병의 치료약이 이게 다거든요. 그 말인즉슨 요건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도파민 전구 물질인 레보도파 용량을 올려주는 물질 혹은 뭐 마오 이니비터나 콤티비니너처럼 도파민 자체를 대사와 관련돼서 도파민을 최소한 유지시켜 주는 그런 약들 혹은 도파민 자체를 올려주는 도파민 효연제 그 외에도 이제 도파민과 관련돼서 쪼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아만타딘이라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같은 그런 약들이 이렇게 요게 쓰는데 결국 파킨슨 약이 이게 다거든요. 이런 정도의 지식은 최소한의 파킨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라도 이런 정도의 지식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쪽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런 정도가 이게 약이 달아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충분한 아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파킨슨 증상 내지는 병이라는 것 자체는 도파민의 균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도파민의 균형이라는 게 결국 도파민이 부족하면 나오는 증상이 뭐 초반에는 우울증이나 뭐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뭐 꿈도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그리고 파킨슨 증상과 관련해서 떨림증, 허동증,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 그리고 강직 같은 게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이제 도파민을 넣어주는 약들 앞서 보여드렸던 뭐 여러 가지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레보도파나 도파민 효연제 같은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도파민 균형이 안 맞아지게 되고 이런 도파민 과다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도파민 과다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눈에 헛거가 보이는 선망 증상이나 아니면 귀에서 누가 소리를 한다든지 내는 어떤 정신증 관련돼 있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 혹은 어떤 집착과 같은 성집착이나 아니면 도박 중독, 혹은 물건을 강박적으로 모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집착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 운동증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계속 이렇게 흔들게 되는 그런 이상 운동증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은 이제 도파민 과다, 이런 도파민 레벨이 잘 안 맞춰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약이나 혹은 주사들이 실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으로 먹는 약이 결국 위나 소장에서 대사가 돼서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특히나 저희가 쓰는 도파민 약이라는 거는 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피 속에 들어가 있는 도파민 약물이 최종적으로 이 머리 안에 이 흑색질 안쪽에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창기 때는 저희가 약을 딱 먹게 되면은 이게 한 번에 서지 현상이라고 한 번에 확 올랐다가 약기운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 이걸 반복을 하지만, 이거 인제 이 페리페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피 속에 있는 도파민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에는 그나마 이렇게 신경세포가 좀 살아있는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 약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머리 안에서 이 도파민에 관련돼 있는 신경세포가 요거를 이제 버퍼 역할을 해 줘서 머리 나 머리 안에 있는 도파민 레벨을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 주면 최종적으로 운동 증상이 이렇게 개선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이게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서지 현상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게 머리 안에서도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모터 프럭츄에이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모터 프럭츄에이션이 생기게 되면 실은 약을 쪼금 올라가게 되면 오버도즈 때문에 이렇게 과용하는 증상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몸을 자꾸 이렇게 흔들거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좀 약효가 좀 있는 듯 싶다가도 갑자기 웨어링 오프 때문에 약효가 딱 떨어지게 돼서 갑자기 꼼짝을 못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의 질이 무척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우나 홈트 이니비터처럼 그런 어떤 도파민 대사와 관련된 그런 약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뇌신부 자극술을 통해서 머리 안에 이렇게 전기 침을 넣어서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하는 그런 수술적 요법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뇌신부 자극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든 신경외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안에 그냥 조그마한 두 개의 구멍을 넣고 그냥 전기 침 하나 넣어서 관을 하나 연결해서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은 약의 효과를 일부분 대체할 수 있고, 앞서 보여 드렸던 그 모터 프록체이션과 같은 그런 또 오락가락하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부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요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그 변동폭이 커지거나 약효가 이전 같지 않을 때 이런 수술적 치료도 하나의 치료법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셨으면 합니다. 파킨슨병의 전반적인 경과를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제 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파 여 여기서부터가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초반 한 20년 전부터는 쪼금씩 변비가 있는 듯 하다가 이제 수면 장애가 쪼금 있기 시작하고, 아니면 낮에 좀 많이 잔다든지, 아니면은 후각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쪼금 동반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요때부터 이제 밑에 파란 좀 약간 그 연한 파란색은 노모터 심텀이라고 그래서 운동과 관련 없는 그런 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위에 좀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운동 증상과 관련된 증상,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부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런 어떤 파킨슨 전 단계인 그런 여러 가지 비운동성 증상이 생기다가 통증이나 피로감, 혹은 경도인지 장애가 쪼금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파킨슨과 관련돼 있는 3대 증상, 움직임이 느려진다든지 몸이 뻣뻣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떨림 증상이 있다든지 해서 요런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게 되고, 약을 먹기 시작하다 보면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프록시에이션과 같은 어떤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증상들이나, 아니면 이제 약의 과용으로 인해서 운동 이상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약이 너무 세지게 되면 이 이후에는 이제 정신증과 관련돼 있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는 실은 운동 증상이 쪼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나중 되면 이제 실은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다든지, 몸의 중심을 잘 못 잡고 프리징 오버 게이트라고 그래서 첫 발을 떼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쏟아지면서 넘어진다든지 해서, 화장실을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나 이제 자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자던 도중에 화장실을 못 가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다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기는 삶의 질이 무척이나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은 초반에 이렇게 좀 걸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워커보행이나 나중에 이제 휠체어조차도 제대로 잘 못 앉아 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런 식의 파킨슨 병의 모든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파킨슨 병 자체가 근육으로 오는 병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나중 되면은 목소리도 내기도 힘들고 이제 성대를 올려야 되는데 성대도 못 내고 횡격막도 올리기도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숨쉬기가 좀 나중에 힘들기도 하고, 나중 되면 이제 뭐 음식을 다 못 삼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약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경우가 있고, 약을 못 먹다 보면은 파킨슨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점점점 악순환의 구조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폐렴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게 됩니다.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파민 트랜스포터 펫이라는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인제 그냥 보호자나 환자분들께 제가 간략하게 원래는 이제 도파민을 이송시키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검사지만, 실은 이제 설명하기로는 그냥 간단하게 도파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보기 위한 그런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이제 파킨슨 환자의 펫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도파민이 잘 나오는 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파킨슨 병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약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실은 이제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따로 있어서, 이제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거는 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행성 핵상마비라든지 루이소치 치매라든지 뭐 다계통 위축증 혹은 뭐 피질 기저의 변성과 같은 그런 병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들 자체는 파킨슨 증상이랑은 비슷하지만 약에는 잘 반응이 없고, 이 이후에는 경과 자체가 좀 더 빠르고,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다 빠르다는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러한 병들조차도 실은 병의 분류가 좀 다르다 뿐이지 앞서 보여드렸던 파킨슨 병과 똑같이 결국은 퇴행성 뇌질환이거든요. 결국 이분들한테도 조차도 실은 이게 별로 해 드릴 게 별로 없다. 해 드릴 게 없다는 거는 실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해 드리는 보존적 치료, 뭐 떨림이 더 있고 뭐 잠을 잘 못 자고 뭐 하고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적 치료만 해 드릴 뿐이지, 근본적으로 퇴행성 뇌질환을 갖다가 뭐 재생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젊어지게 한다거나 뭐 뇌 줄기세포를 치료하거나 그런 게 아닌 바에야 이런 병들조차도 실은 오히려 파킨슨 병에 비해서 이런 분들 자체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의사 입장에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증상만 가지고 혹은 이런 검사를 가지고 "당신은 파킨슨 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나중에 봤더니 이런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인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결국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의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항상 정답만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답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당신은 파킨슨 병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추이를 어쨌든 경과 관찰을 하다 보니까 파킨슨 병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파킨슨 병인데 알고 봤더니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은 전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의사들조차도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도 충분하게 아시고 환자도 공부가 결국 필요하다. 본인의 그 상태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충분하게 상의를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정말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라는 게 결국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는 거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도파민 대사와 관련돼서 뭐 사이로신이 레보도파가 되고, 레보도파가 도파민이 돼서 나와서 흡수가 돼서 없어지고, 콤트이님이랑 마이니비터에서 없어지고, 요런 도파민 대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 관련돼 있는 약물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요. 그런 약물의 뭐 제형이라든지 뭐 속효성, 지속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형들이 나와 있게 되고, 그런 약들의 뭐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써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환자분들마다 약효라든지 반응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환자분들께 약을 먹어 보고 본인이 스스로 평가해 보시라. 너무 제 말 믿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충분하게 확인해 보고 평가해서 다음번 진료 때 저한테 오셔서는 요 약은 내가 먹었더니 어떠한 증상이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올려 주시고요. 이 약은 내가 먹었더니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좀 다른 약으로 바꿔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파킨슨 병 환자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병 관리의 주체가 되라."라는 게 그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가 파킨슨 병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관리라는 게 결국 첫 번째는 약,
이 약이라는 게 뭐 말씀 얘기 드린 것처럼 본인 사람마다 다 약의 반응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이게 삶의 활동 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약을 좀 일찍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은 약을 좀 늦게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처방해 드리는 거는 약을 드리는 게 뭐 식후 30 분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세요. 뭐 요렇게 아니면 식전에 뭐 드세요. 이제 요렇게 나가는데 이제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약에 대해서 뭐 그 생활 패턴에 따라서 약에 먹는 그 텀이라든지 어쨌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냐." 그 말인즉슨 의사라고 해서 아무리 명의라고 해서 본인 손에 박힌 가시의 고통을 의사가 더 충분하게 알 수 없고 저희는 그냥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약에 대한 기전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제안할 뿐이고 그 선택이라든지 그 이후의 과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고 최종적 결정은 환자분 본인이 하시는 거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파킨슨 병의 관리 주체는 환자 본인이 돼야 되고 의사는 말 그대로 조력자에 불과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 먹는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끝 뭐 이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운동이라는 거 얘기하는 게 이 병 자체가 결국 근육이 굳어지고 오그라드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칭 하시고 관절을 크게 움직이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뭐 요가나 필라테스 혹은 왼손 체조와 같은 그런 충분한 운동하시면서 몸을 푸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제가 "운동하세요." 그러면 주로 걷는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걷는 거는 물론 좋긴 한데 뭐 기분만 좋아지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스트레칭과 아니면 적절한 근력 운동이 중요해서 저는 이제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 운동이라든지 그런 재활 치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실은 마음 치료라고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실은 이제 웃음 치료라고 저는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뭐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저의 어떤 경험적인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밝게 지내시는 분들이 병의 진행이 좀 더 느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밝게 지내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나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병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항상 즐겁게 오늘 하루 정말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 혹은 뭐 사회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하시면서 즐겁게 하루를 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웃으면서 지내시고 밝게 지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뭐 운동 충분하게 하시면서 항상 밝게 지내시면서 항상 웃으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지내시고 뭐 제가 이제 얘기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특히 이제 문화센터 같은 곳에 가시면 이제 뭐 노래 교실 같은 데 가셔서 박수 크게 치시면서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시고 이제 고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고런 식으로 좀 외향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병의 진행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파킨슨병 환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오늘이 내 최고의 날이다.' 이제 그 말인즉슨 내년이 올해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인제 제가 이 파킨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 먹기 시작하면 뭐 한 평균 한 5-6년 정도는 정상처럼 지내실 수 있거든요. 5-6년 좀 지나기 시작하면서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서 쪼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퇴행성 변화고 쪼금씩 진행할 수밖에 없는 병이다 보니까 저는 실은 내년이 올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내 최고의 날인 것처럼 항상 즐겁게 재밌게 지내시라. 그러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 할 수 있을 때 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라. 뭐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어디 가 보고 싶은 거 뭐 있으면 지금 당장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게 목 삼킴도 안 되시고 속 소리도 못 내고 결국 이게 근육이 오그라들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 보호자가 없으면은 일상생활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은 그런 분들한테 꼭 제가 목소리가 그분들한테 안 나오고 목소리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항상 꼭 말할 수 있을 때 꼭 움직일 수 있을 때 꼭 표현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꼭 안아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꼭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반대로 이제 파킨슨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지치지 마시라. 지치지 마시라는 거는 이 부분 자체가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보여 드린 것처럼 이게 쭉 제가 중후군부라는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병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인식하시고 죽을 수 있다는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게 되면 그런 과정 자체가 그 "힘들지 않으셨으면 하시라."라고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런 간병의 그런 과정 자체가 그 과정을 좀 즐기시는 관주와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 보호자분들 중에서 그 남편분이 이제 파킨슨 환자분이시고 아들 두 분의 그 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밝게 지내시거든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도 계속 웃으시고 막 온 가족이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물론 이제 그분들 과정 자체는 너무 힘들고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그런 식으로 간병을 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저런 분들도 있구나.' 이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이상, 그래서 과정 자체를 좀 즐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 이유가 앞서 막 얘기했던 그런 지치지 마시라랑 과 연관돼 있던 부분인데, 이 결국 파킨슨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나중 되면은 정말 침대 생활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언젠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을 때 정말 이게 결국 이런 과정 자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작별 인사의 과정이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다들 후회하시거든요. '아, 내가 그때 쪼금만 더 좀 잘해 줬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후회와 미련이 많이들 남으시기 때문에, 그런 웰다잉의 그런 과정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과정을 즐기는 여유와 간조가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께 드리는 말이 당장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좀 지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뭐 요양사 불러서 아니면 요양병원을 보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의 좀 마음 정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조차도 이런 병의 경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환자와 충분하게 상의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아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서 좀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실은 인제 "파킨슨병이 치매가 잘 생기나요?"라고 여기 누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파킨슨병과 치매의 구분이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실은 파킨슨병이랑 치매랑은 다르거든요. 이 앞서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제 파킨슨병은 운동성 질환이고요. 치매라는 거는 이제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킨슨병 환자는 유 유 그 빈도 "파킨슨병 환자가 치매가 잘 생기나요?"라고 물어보면 답은, 일반적으로 파킨슨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 빈도는 일반인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파킨슨 치매라고 또 다른 치매의 종류 중에 한 군이 있는데, 이제 파킨슨 치매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3-4배 이상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말은, 요거 지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레켐비라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치매 신약이거든요. 치매 치료제라고 이제 뭔가 센세이션한 그런 레켐비라는 그런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치매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치매라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적게는 60% 많게는 70% 정도 차지하고, 이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혈관 치매. 그래서 뇌졸중이 오고 난 이후에 생기는 치매가 한 20% 정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파킨슨 치매나 루이 수체 치매 자체가 한 15%, 그리고 전두축적 치매가 한 5%고, 그 외에 뭐 알코올 치매라든지 뭐 뇌염, 외상에 의해서 그런 치매가 이제 기타 치매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런 치매라는 거 자체가 각 영역별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의 치매의 양상이 조금씩 다 달라지는데, 전두엽 같은 경우는 뭐 집중력, 실행 기능, 계획 수립, 뭐 이런 어떤 충동 억제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좌측 두정력 같은 경우는 계산이나 좌우 구별, 뭐 우측 두정력 같은 경우는 시공간 감각이나 방향 감각, 입체감을 갖다 알려주게 되고, 좌측 지역 같은 경우는 언어 기억이나 이름 저장, 언어 이해, 뭐 우측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공간 기억이나 모양이나 저장, 후지역 같은 경우는 시각 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축지엽이라고 그래서 이제 앞 전두엽이랑 측두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충동 억제가 안 되고 충동성인 성격 변화가 있게 되는데, 충동성이나 뭐 언어 장애가 생기게 되고, 혈관 치매라는 거는 이제 뇌졸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뇌졸중의 그런 어떤 침범하는 영역에 따라서 쪼금씩 다 이런 생길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루이소치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두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해나 중래 저기 그 뇌줄기 쪽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기는 치매 자체는 이제 환시가 생기게 되고, 움직임 자체에서 보행 장애 같은 게 걸을 때 좀 약간 불편하시게 되는 그런 치매 증상을 일으키게 되겠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를 포함하는 뇌 측두엽 쪽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언어 기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름 저장도 안 되고 시공간 기억이나 모양 저장 등의 장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제일 많으니까 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밀로이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치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라는 거는 실은 머리 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찌꺼기 같은 건데, 이런 이제 찌꺼기들이 원래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해서 머리 안에 있는 뇌세포가 이거를 갖다 분해하고 이제 이게 청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글리아가 제때 청소를 못하게 되게 되면 요게 이제 뭉쳐지게 되거든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이제 응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플라워처럼 이렇게 반점 형성, 이게 모양이 점점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으키게 되고, 이런 염증 반응이 결국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더라. 이게 생기기 전에 알고 봤더니 타우 단백 이상이라고 해서 타우 프로테인 같은 경우 이 염색체 이상, 타우 프로테인 이상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우 프로테인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잘 조절을 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렇게 보이는 게 여기 해마라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정상이라는 부분이 CDR 제로가 이제 여기가 정상이고, 이렇게 해마가 요렇게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병이 더 진행이 되면 해마 위축이 조금씩 더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더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마 위축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서 보여 드렸던 파킨슨과 관련된 병은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성 질환이라면,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인지 기능과 관련돼 있는 거는 아세틸콜린인 것 같더라. 그래서 아세틸콜린 해마 부분에 대해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부분을 이거를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그런 약들. 그래서 보통 아세틸콜린 레스테라이드 이니비터와 같은 뭐 도네페질 같은 그런 약들이 아직까지는 치매약으로 인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아세틸콜린의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약제들이 그 치매약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약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실은 이 아세틸콜린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 완화제만 있어 왔는데, 보여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 베타가 아밀로이드 프로테인 자체가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요게 실은 이건 이제 여태까지는 가설이었는데 2006 년에 이제 네이처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논문을 하나 실게 되었는데, 아 이게 맞다. 이 가설이 실은 이제 단백질 뇌 치매에 있는 환자들이 결국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게 실은 이 가설의 검증 모델이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밀로이드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2006 년에 이렇게 실게 되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18년 후에 2024 년에 이게 그 논문이 철회가 됐거든요. 이 철회가 된 이유는 실은 그 논문이 조작이 되었다. 알고 봤더니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거,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진짜 그러면 이게 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은 있지만, 이제 이게 논문이 조작된 논문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2024 년에 이게 논문이 철회가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의과학자들의 컨센서스 자체는 아밀로이드만 어떻게 잘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치매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크루를 가지고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응집하는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 아밀로이드가 안 생기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약 회사들이 한 16 년, 18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약제를 개발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논문이 조작된 논문으로 밝혀지게 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네 없네 이렇게 말은 있게 되었지만,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결국 이렇게 뭐 한번 약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해 봐야죠 일단.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결국 아두카누맘이라는 그런 약이 처음 이제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 아두카누맘 같은 경우는 실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해해서 이게 어그리게이션을 없애주게 하는 그런 약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갖다가 아밀로이드를 축적을 없애주게 하는 그런 아두카누맘을 처음 작용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우리가 원하는 치매약은 2 단계에 쓸 수 있는 치매약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분들한테 약을 썼더니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밀로이드를 갖다가 축적을 갖다 방해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경우를 쓰냐, 이렇게 경도 인지 장애, 치매가 없으신 분들, 건강한 분들한테 약을 써야 된다. 이게 더 진행되기 전에 이런 분들한테 약을 쓰는 게 좋다. 그 외에도 뭐 약값이 1 년에 6천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정상인 환자들 대상으로 쓰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말이 있고, 그전에는 저희가 가설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단계가 치매 단계인데, 치매 단계라는 거는 결국 인지 기능 검사상 결국 인지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치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실은 그 노란색 선이 이제
그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그런 게 이미 이전부터 충분하게 축적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타우 프로테인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으면서 이 두 개가 단백 이상의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뇌가 이렇게 망가지더라.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인지가 쪼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치매가 나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두카누맘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갖다가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 응집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던 약이 아두카누맘이고 이었고, 아두헬렘이라는 그런 약인데, 이 약 자체는 결국 4 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하게 되고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하게 되고 최대한 6년 정도 쓰게 되면 5년 정도 쓰게 되면서 어떤 분들, 그 치매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치매 전 단계 혹은 아밀로이드 펫상에서 아밀로이드 펫이 이렇게 침착이 있는 환자들한테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불확실한 것 같다라고 해서 결국 이 약제 자체가 또 부작용도 좀 몇 개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약제는 결국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약이 이거와 비슷한 레켐비라는 약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레켐비라는 경우 결국 이제 보시면 얼리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같은 경우 이제 그 초기 알츠하이머 파킨슨 환자에 있어서 레카네마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레켐비인데, 레카네마블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그런 논문이 되겠고, NEJM에 2023 년에 실린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환자를 상대로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데, 환자를 모집을 하고 이 중에 한 900 명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900 명은 그 레켐비를 쓰고 900 명은 일단 그냥 물 주사만 이렇게 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쪽에 이제 레켐비를 썼던 그룹 자체가 이렇게 인지 기능이 플라시보 그룹, 그냥 맹물만 줬던 그런 그룹에 비해서 쪼금 더 유지가 잘 되는 것 같더라. 이게 인지 기능상 좀 더 좋은 것 같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이 표를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사를 썼으면 이게 이렇게 노란색이 쭉 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 정도 차이를 보이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결국 모여서 결국 이게 쪼금씩 위로 이렇게 올려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레켐비를 통해서 이런 그 인지 기능의 개선 효과가 쪼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카네밥이 레카네밥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2 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하고, 아까 그 아두카누맘보다는 좀 약값이 좀 싸긴 한데 연간 2-3천만 원 정도 하게 되면서 주사 자체는 18 개월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치매가 있는 분이 아니라 치매 전 단계 있으신 분들이 아밀로이드 펫이 있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신약 허가서로 해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비급여로 해서 약이 되겠고, 요건 이제 그 의약품 품목 허가 보고서로 공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은 실은 MRI를 꼭 찍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부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아라고 해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이라고 하는데, 요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제 아산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신약을 시작이 됐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한 10개 병원에서 지금 비급여로 환자분들 원하면은 고렇게 해서 주사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있어서 썼더니 아리아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제 이런 아리아라는 게 어 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그래서 레카네밥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일단 뇌출혈 혹은 뭐 뇌경색이 있을 수 있고 아리아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에자이에서 있는 그런 거를 표를 갖다 따왔던 그런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쓰게 되면 그 아리아 빈도 자체가 한 3% 정도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증상이 있는 아리아인데, 이 아리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 한 70% 정도에서는 알아서 그냥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아리아 E 타입이 있고 아리아 H 타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과관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1 센티 이상의 뇌출혈이 0.7% 에서 있을 수 있다. 아리아라는 게 보시면 이제 아밀로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된 이상이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실은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아밀로이드 펫이 침착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썼더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걸 쓸지 말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학적 치료, 지금 이 과연 레켐비라는 그런 주사 자체가 과연 이 A라는 치료로서 의해서 의학적 치료로 지금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약에 대한 단계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나는 뭐 치매가 너무 걱정되고 부분이 있기 때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고런 주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근처 병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 있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좀 잠깐 드리면 그리고 의학은 확률의 축적이고 그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라.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 결국 공부가 필요하고 이런 공부라는 거는 결국 그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병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과 치매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낫지 않는다.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뭐 죽음 공보 잠깐 홍보 잠깐 말씀 좀 드리면 그래서 실은 죽음 공보라는 거는 죽음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보호자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병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혹은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공부하기 위한 어쨌든 좋은 교과서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좀 작성을 해 놨던 부분이었던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사서 좀 읽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죽음과 관련돼서 이게 죽음의 과정 내지는 뭐 집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관심 있으시면 다음 달에도 이렇게 좀 같은 시간에 뵙기를 간청드립니다. 예. 이상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